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 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에 전현주 기자님 이쁩니다. 배동호님 글 주셨습니다. 저 아직 등장도 하기 전에부터 벌써 예측을 하시고 글을 또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 동안 약간 음질이 안 좋았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주말 여야 대표회담이어서 국회 개원식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 기대했던 협치는커녕 좀 계엄령 두고 여야가 세게 맞붙었어요. 네, 지난 1일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나서 손을 잡은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언급한 이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 귓속에 도청장치 있다, 이런 이야기랑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냐라면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니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을 강조했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러 제보를 듣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 계엄령 논란.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마이크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직접 마이크 앞에서 이 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야당이 계엄령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하고 뭐가 다른 반대 아닌가요? 계엄령 안 하면 되는 거지. 계엄이라는 군대가 행정까지 다 장악하는 거를 계엄이고, 국가 전쟁 상태나 비상 상태 하는 건데, 보통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스탈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 자유민주가 수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무슨 조치를 합니까? 이게 무슨 범법행위입니까? 저는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아니면 됐죠. 아니면 된 거죠. 다행인 거죠. 계엄령 의혹 부인을 했는데 아니면 다행인데, 애초에 왜 이런 계엄령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면 약 3주 전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자 이 탄핵 위기 때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기 위해서 그 당시 핵심 안보 라인이 다 교체됐었잖아요. 그때 교체된 이 행안부 장관, 국군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 등의 자리는 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거나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광복절에 윤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의심은 더 커졌는데요. 한편 설사 이 계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제적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해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으로만 과반이 넘는 국회에서 계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어제 김용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엄령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네, 우선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 계엄령에 대한 부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현 네.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개헌 발동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 후보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개헌을 발동한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면서 솔직히 개헌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생각한다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방부 장관 자리는 개헌 발동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 다음에 개헌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의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개헌할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났으니까. 안 하면 그만인 거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중앙고등학교 계속 임명이 되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이걸 갖고 뭐 안 하는 건데 거짓 선동이니 선동 무슨 선동입니까? 계엄이라는 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뭐 참 이렇게 끝날 일이고 앞으로 이제 진짜 할지 안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용현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앙고 출신, 중앙고등학교 유명해졌는데요. 대통령도 중앙고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타가 좀 이어졌습니다. 네, 청문회에서는 이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이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군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점을 두고도 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이 여당은 군에서 1% 수준인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다. 그중 4명을 가지고 이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에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지적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어졌는데요. 과거 김 후보자가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으로 추진한 이 대통령실 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 안보 공백을 불러왔다는 주장을 하자 김 후보자는 용산 이전이 안보와 보안 측면에서 적절했다 이렇게 오히려 강조를 했고요. 또 졸속 불법 이전이라는 지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계엄령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언론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한겨레부터 살펴보면 네. 한겨레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검증보다 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이 2024년 국회에서 계엄을 언급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네. 중앙일보도 살펴보면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주목을 좀 했는데요.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다는 걸 이 대표 자신이 훤히 알 텐데 이 허황된 얘기를 퍼뜨린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계엄 이게 난다 해가지고 지지층이 결집할지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토마토마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엄도 생각하지는 마라라고 예방대책이다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오히려 더 난리치는 게 좀 이상하다 글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배동호님, 대갈맨, 또 젤리스, 이종영님, 또 훈민정음님, 이프로님까지 또 따로국밥님까지 많은 댓글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계엄 국민들 그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엄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오히려 막 하니까 더 이상한 거죠.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계엄 왜 합니까 지금? 자, 이렇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정 브리핑에서 별 문제 없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발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응급실 위기설 한층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공의 이탈에 이어서 이 전문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야간 진료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만큼 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강원대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에서 18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고 연휴 뒤에는 다시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아하. 이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실 인력 충원이 가장 그렇죠. 절실한데요. 올해 초부터 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대병원의 이 잠정 운영 중단 조치는 다른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게 하면서 이른바 이 응급실 뺑뺑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강원대병원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 응급실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장기화되면 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응급실 대란에 동의를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부터는 응급실 현황 브리핑 시작한다고 하고 있죠? 네, 정부가 응급실 진료 체계에 대해서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재차 단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어제부터 정례로 시작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 응급실 운영,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등 이 수치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응급실 대란 주장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박 차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전공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이 군의관, 공보위 파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를 보강하고 있다 그러고 응급실이 그 응급 의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협진할 수 있는 다른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런 의사가 뒤에 배치가 돼 있어야지만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발표와 정면 반박하는 그러니까요. 입장을 저도 내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국 57곳의 대학병원 응급실 가운데 14곳은 분만이 안 되고 16곳은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고 또 그러니까요. 24곳은 영유아 장폐식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큰일 말했습니다. 났잖아요.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또 문 닫는 응급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특히 이 권역센터 중증 응급 환자 치료가 위기를 맞고 있어서 더욱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정부도 또 협상안을 거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도 이 흔들리는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또 의협이 기자들에게 보냈던 이 공지도 조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응급진료 이용에 대한 안내에 129 보건복지 콜센터, 119 등을 안내한 후에 이 대통령실 전화번호인 02800-7070 번호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저 전화는 좀 많이 유명한 익숙하시죠? 전화인데요. 네, 이 예. 02800-7070 이 번호는 예.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번호인데요. 의협은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면서 해당 번호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면서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인구 변호사, 항의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젊은 정치인들 두 분하고 얘기를 하면 신납니다. 아닙니까? 왜 그래 아니 웃으십니까? 상황이 너무 또 심각하다 보니까. 예. 네.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도 항상 기다립니다. 저도 오늘 토마토 오는 시간 늘 기다리기 때문에 아침에 방울토마토 먹고 왔습니다. 또 이런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유머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또 기가 다 와닿네요. 토마토 좋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좀 하죠. 국회 개원식 사실은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뒤늦게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요. 일정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없는 개원식 87년 개헌 이후에 처음이다.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네. 있는 그 연장으로 저는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열중시어 명을 내려야지 원래 그 부대장이 그렇죠. 부대 저 처음 봤습니다. 원들에게 제가 장교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제가 너무 통상적으로. 당황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는 이거 문제도 너무 아니거든요.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쩝쩝거리다가 네. 그냥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국회 개원식도 대통령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이유가 그렇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국민 통합을 하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대접을 받는 자리예요. 네. 근데 본인이 대접받는 자리인 것도 모르고 어떤 사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꽂혀가지고 그냥 가기 싫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감을 앞세우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더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두 저는 그렇게 가지 지금 봅니다. 큰 얘기 해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 같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 국가에서 두 가지 지위가 크게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가 다수당이 이제 야당이니까. 그렇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걸로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외교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모두 싫으면. 저는 다 불편하거든요. 예. 그냥 대통령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불편해요 이런 거 보는데 서로 민망하고 불편한 거 알겠습니다. 예. 하기도 이사님. 네. 네. 아니 이게 뭐 말씀 다 공감하고 그러니까 완전 기분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뭐 신나게 또 술 마시고 즐길 때는 네.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막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장실에서도 오죽하면은 개원 그러니까 이거 일정 전날까지 뭐 비서실이나 경호실 연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게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모든 걸 좌우하는데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네. 적어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무너진 시스템 어떻게 회복하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네. 대통령이라는 저 세 글자가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자예요. 거기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까지 지키는 그 막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맞습니다. 가지고 본인의 기분이 뭐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뭐 우리가 살면서 기분 안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 공적인 역할과 공적인 책임까지 방기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좀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거 같아요.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한 뒤에 날 초대해달라 이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자리가 아니고 개원식에는 내가 다 정리된 다음에 초대되면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뭐 상권 분리, 법치주의 뭐 네.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본인 비판하지 말아라. 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애초에 그 행동을 똑바로 했었다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됐을 텐데 맨날 뭐 민주당 욕만 하고 있고 뭐 이따 네. 뒤에서 나올 주제지만 지금 또 이제 전 정부 털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란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자꾸 이렇게 비정상을 본인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서 규정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이비 지식인 반국가 세력 규정 짓는 거랑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탄핵과 특검을 말하면 그게 비정상입니까? 아니 본인은 특검 출신이고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수혜를 보신 분이 아니 남의 탄핵은 갖다가 다 정상이고 자기를 갖다가 특검과 탄핵을 논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이율배반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5살짜리 그 금쪽이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전 네. 정치적 금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은영 선생이 호출해야 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안도 심사를 해야 되고 각종 입법 과제가 지금 즐비하게 준비된 상황인데 일단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여야 격돌이 팽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최혜병 특권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님이 잘 이렇게 달래면서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면 본인의 그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얘기했던 거고 그걸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 보니까 뭐 또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동훈 측에서.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이 그냥 얘기했던 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친한 의원들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뭐만 하면 자꾸 전화 온다 그러고 이번에 네.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인류한 최고위원이 좀 얘기 좀 했다가 바로 뭐 전화 받았다는 막 댓글 같은 것도 엄청 퍼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그 지난주에 또 쫄바지 사장 또 유행을 네. 시켜주셨는데 쫄바지라는 얘기가 반바지 나오면 아닙니까? 아니, 이제 쫄바지. 쫄바지. 쫄바지죠. 쫄았다. 네, 쫄았다고. 네, 죄송합니다. 딱 그 쫄바지 모습이 나왔잖아요. 아, 근데 이제 쫄바지 입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당 예. 대표인데 예. 아,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아니 바지 사장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쫄바지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네.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쫄바지 입고 도망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백지 수표를 줬어요. 야 원하는 금액 다 써라. 맞아요.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냥 네. 내 서명 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도 사인을 못해요.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쫄바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하면 우왕좌왕 내지는 오합지졸이라고 저는 봐요. 오합지졸입니까? 이거?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힘이 없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면서 이두저도 아닌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지만은 국민적 당원들의 신뢰가 배제되면 무슨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이제 앞으로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회담은 뭐 가서 뒤에 가서 한 말하고 다르고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전이 조금 계속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계엄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기문란이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엄령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사례도 있었고 네. 당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뭐 청와대 당시 이제 국힘 쪽하고 뭐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도 네. 무슨 음모론을 퍼뜨린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어제 김민석 의원을 보니까 계엄법 13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조항이 이제 국회 계엄 중에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현행범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네. 죄다 그냥 막 범죄자 만드는데 그 혈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현행법의 범위를 또 폭넓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뭐 민주당 과반 넘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 한동훈 대표는 그 기자 그 있는 데서 회담 중에 이제 야당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막 순식간에 무슨 이게 그게 계담 선동하지 말라고 당대표직 걸어라고 네. 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우선은 전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문제라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거를 못 대면서 계엄 얘기하는 거는 국기문란이다. 그러니까 논거를 갖고 와라. 논거를 갖고 와라. 그 제가 안 그래도 논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고요? 3개나 갖고 왔어요. 3개. 지금 실질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 쫄바지 벗고 예. 저는 대응하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아니 77조 헌법에 보시면 예.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국가 비상 상황이 준한다. 그러면은 군을 동원하는 게 계엄이에요. 그게 계엄이죠. 그리고 쉽게 또 하나는 말하면. 경찰권도 협조를 하는데 경찰도 이상민 장관 충암고 그리고 군도 국방부 장관 충암고 예. 두 개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꾸 국회가 뭐 해산 그 재적용 과반수 의결안 풀린다 이러는데 계엄 선포하면요 탱크가 국회에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 먼저 반국가 세력으로 다 체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이해하실 저는 지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십시오. 거부권, 사명권 다 자기를 위해 썼거든요. 그럼 이분은 계엄권도 자기를 위해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헌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다라면 전 이런 계엄 얘기했을 때 야 2024년도에 뭔 계엄 같은 소리냐. 시대착오적이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 당권 쿠데타 전과가 있어요. 네. 2022년도에 남부지법 결정문인데 네. 이게 이준석 대표 축출했을 때 결정문입니다. 네. 판사가 쓴 얘기니까 이건 믿겠죠? 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도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판사님이 한 얘기인데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건 정당민주주의 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된 비상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계엄도 보시죠.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면 발동하는 게 계엄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두려운 건 뭐냐면 비상을 의도하지 않겠느냐. 와. 의도된 비상으로 당권을 날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 조직과 경찰 조직을 장악하면 이런 일도 벌이고도 남는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논 거 3개나 됐잖아요. 아 근데 거의 좀 그럴싸한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국기문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럴싸해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을 막는 입틀막을 할 게 아니라 논쟁. 본인이 생닭 들고 생중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중계. 네, 우리 생닭 네. 놓고, 생닭을 튀겨가지고 놓고 저랑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신인규 아, 위원장님 좀 말씀에 맞는 것 다 같은데? 동의하는데 저 동의해요. 하나 동의 못하는 게 뭐죠? 있어요. 판사 얘기기 때문에 믿는가. 예. 그 기억하시겠지만 예. 정진석 비서실장 예. 1심 실형 선고 나왔을 때 국힘당에서 반응이 뭐였냐면 노사모 판사다. 네. 막 신상을 털었거든요. 예. 막 열심히 조리돌림하고 예. 판사 사법부정도 열심히 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네. 그거 아니 빼고는 근데 그럼 네. 뭐 재판과 입법과 행정을 다 혼자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독재라 그래요. 국회 그러니까 독재 경향화가 이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의도된 계엄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성질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군조직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회라는 역사적 아픔도 있지만은 네. 뭐 충암고가 소수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소수들을 요직에 다 배치했으면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똑같죠. 병들만 충암고가 많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방첩사령관 옛날 기무사령관이고 예. 뭐 군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네, 더 잘 알죠. 아시겠지만 네. 777 사령관 대북정보 하는 데고 네. 국방부 장관 거기다가 군을 총괄하는 김용현 장관 그것도 경호처장 출신이 갔고요. 네. 거기다가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 경찰을 또 관할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12.12 때 그 12.12 전이죠. 12.6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 기무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 지금 방첩사령관이죠. 전두환이 정권 장악했잖아요. 별 두 개로 했습니다. 별 별 두 두 개밖에 안 개로. 됐었어요. 네.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결국은 합수부 꾸려가지고 뭐 정권을 찬탈했던 우리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12.12까지 났었고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를 아니 낼 그리고 필요가 저는요 없는 계엄이라는 게 거잖아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들은 불안해하시고 네.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상습적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둑 그만두라고 CCTV 달고 있는데 와서 화내면 안 되죠. 네. 본인이 그 전에 도둑질한 걸 반성하고 그쵸. 처벌을 받으셔야지. 네. CCTV 달아야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약간 덧붙이면 네.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 무혐의 나왔다고 자꾸 그런 얘기로 실드를 치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거 지금 1심 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비밀 TF까지 꾸려가지고 이 짓을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작성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우전 5처장 그리고 소강원 610 부대장 이 사람들 지금 2심 중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2심 중인데 네. 이런 걸 다 빼놓고 조현천 당시에 이제 내란 예비
그 음모 이거는 무혐의 받았다고 그 얘기만 쏙 빼서 하는 거는 좀 너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래도 본인 특검까지 받으신 상당히 민주주의를 지켰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검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적 평가가 그러하다라는 점을 좀 반성하셔야지 뭐 지적만 나오면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국기문란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같은데 국민이 이렇게 계엄령을 오죽 걱정하면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반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반발하지 마시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예방 주사 효과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꺼진 불도 네.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 전복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내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헌법의 제도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남부지법 결정문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분명히 의도된 비상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의도된 비상을 충분히 만들고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뭐 국지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비상 상태를.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정치로서 이걸 풀 생각이 없다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여요. 예. 그래놓고서 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셔야지 자꾸 남만 탓해가지고는 전 해결될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본인이 계엄을 설사 선언해도요. 네. 저는 뭐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하더라도 전 따라갈 군인도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군인들도 바보가 제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군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아, 네네. 이게 각급 제재가 달라요. 사령관이 있고 뭐 사단장,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이게 통신 시설이 별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별로 없고 또 군대 통신 보안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으면 전화를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 부대가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경계는 해야 된다. 경계해야죠. 네. 검토하면 안 당연히 되는 거죠. 경계해야죠. 왜냐면 실제로 당시에 막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막 사이버 온라인상에 뭐 네. 유언비어 퍼지는 거 확산 맞아요. 막아야 된다, 뭐 통제해야 된다 식으로 얘기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카카오톡도 예전에 네. 하루 아침에 불통이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네. 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뭐 8가지 합의안 만들고 했는데 뭐 그 중에 계속 계엄이나 뭐 다른 얘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조금 퇴색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게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뭐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났다는 것 자체에 네. 일단 그래도 의미를 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사를 늘리는 거, 네. 그리고 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이거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해 오셨거든요. 네. 민주당 기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워낙 그 저항도 거세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큰데 최근에 이조 교육부 장관 그 망언이 전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당장 현장에서 막 난리를 칠 정도로 뭐죠? 6개월 아. 우리가 버티면 승리한다고. 이게 승리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막 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식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뜻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지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 내려야 될 때라 봅니다. 지금 응급실 상황 정부에서는 뭐 또 대통령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저랑 느낌이 다른가요? 또 댓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안녕하세요라고 안 하고 네. 아프지 마세요라는 그렇죠. 인사를 할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병원에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꼭 가봐야만 합니까? 아니 뉴스를 봐도 하루에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뭐 전화 인터뷰를 통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증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굳이 가봐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갈 만큼 국민들이 여유롭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팩트를 갖다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못 느낍니까? 그럼 본인이 이상하다라는 걸 이젠 좀 아셔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네. 무엇보다 뭐 아까 이주호 장관의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교용 장관도 평생을 기재부 관료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 자꾸 이걸 갖다가 뭐 경증 환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뭐 환자들 보고 다 의사 되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면은 요금 폭탄 때린다.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도박이나 장난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전 국민들의 이 불안과 걱정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전 결자의 질을 당장 해야만 한다. 전 그렇게 곧 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고 응급실 뭐 현황 상황까지 지금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응급실에 응급 의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협진할 수 있는 뒤에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의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지 뭐 사고 났을 때 뒤로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뒤에 의사들이 없어요.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군의관은 공보위 빼가지고 지금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잘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힘 측에서는 그래도 또 실드를 친답시고 네. 하는 얘기가 참모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괜찮다 하니까, 그리고 현장 가도 뭐 그런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뉴스를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면 안 되는데. 아 맞습니다. 그 응급실 가는 게 정상적인 뉴스를 좀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 가짜 뉴스입니까 이게? 근데 저는 우리가 가짜 뉴스예요.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이게 의료라고 하는 거는 거의 군사 조직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움직이고 손발이 맞아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 네. 사람을 살려야 되고 네. 가장 아프신 분들, 긴급한 분들이 오시니까. 근데 지금 전공의들 다 빠졌죠. 의료 체계가 붕괴됐어요. 여기다가는 아무리 간호법을 합의 통과시켜도요. 그 체계가 자리 잡는데도 아마 한참이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된다라는 걸릴 겁니다. 보장도 없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 체계를 다 부셔버렸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책임이고, 저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응급실이라는 데는요. 응급할 때 내가 응급해서 내가 피를 흘릴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가동이 돼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응급실이 포화라서 제가 필요할 때 응급실이 저한테는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병원이 포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환자들이 아파도 가면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응급실은 체계를 갖추고 환자가 언제 어느 시에 오더라도 즉시 전력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늘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의료 시스템을 못 이용하는데 그 응급실 체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었거든요. 네. 이걸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가능할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최악으로 가는 것 같고 의사들이 뭐 쉽게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보면 그러면 추석 지나고 계속 나빠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는 당장 뭐 생각 자체가 네. 뭐 이걸 뭐 승리와 뭐 패배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당이 움직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봅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역사에 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개혁에 굴복한다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대표도 근데 뭐 그 본인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의 친한계 의원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대표가 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범이 될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서 네. 법원에서 집행정지로 제동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의료대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국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폭주하더라도 뭐 법으로서 통제를 하든지 뭐 네. 특별법을 만들든지라도 해서라도 전 국회의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견제해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이게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정의 운영자, 국정의 조종자로서의 대통령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국민 생명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개혁하다가도 안 되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좀 미뤘다가 일요일 날 약속을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검찰 수사 이 대책기구 구성도 지시를 했고요. 아마 만나게 되면
수사 얘기를 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도 즉각 그 트위터에다가 입장을 네. 전하셨거든요. 이건 정권 보복이다, 그 야당 탄압이다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혼한 딸한테 이제 실명으로 돈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막 그 조선일보에서 주로 이런 보도를 단독 보도 네. 막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네. 이 심지어 손자 아이패드까지 이거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윤건영 의원이 그 바로 증거까지 공개했어요. 그 8번 네. 그 증거 내역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심지어 그 사돈, 그러니까 그 전 사위의 이제 어머니죠. 칠순 넘은 분의 핸드폰까지도 보고 네. 심지어 그 지금 24년에 전세 계약한 거 문다혜 씨가 그것까지도 왜 본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18년도에 사위가 취업을 한 거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24년 부동산 전세 계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이유는 딱 하나다. 앞서 우리가 쭉 문제 제기했던 거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네. 곧 김건희 씨 관련한 리스크가 제대로 터지기 시작할 텐데 네. 그걸 지금 다른 데로 돌리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저는 법조인이지만 한번 봐도 월급 받고 이런데 이게 뇌물죄가 된다는 것도 웃기고 이게 7년인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특수수사의 대원칙은 무너진 수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신뢰성을 담보받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이제 경제공동체랑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전 사위까지 다 엮어보겠다 이제 이런 네.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작동했던 게 박근혜 최순실 그러니까요. 수사예요. 그러니까 예.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 말두필 받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서 포괄적 뇌물 내지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30년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걸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검찰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논리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겠다는 건데 특수수사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제가 지적합니다만은 네. 그 법리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십시오. 네. 동시에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로 따지면 더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럼 왜 청탁금지법만 보입니까?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최순실 박근혜를 잡을 때는 뭐 알선수재니 특가법이니 뭐 다 갖다가 하고 네. 본인 수사할 때는 청탁금지법만 보여가지고 면죄부 주는 거냐는 아하. 이 반문을 피할 수가 없고요. 예. 방식이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딸과 손녀 뭐 다 지금 압수수색 전방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하죠? 오히려 검사들이 가서 폰을 상납하고 출장 오거든요. 조사하라고 하죠. 출장하고 네. 상납하고 오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은순 장모와도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의심돼요. 같이 압수수색 해버려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이런 수사, 압박 수사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놀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이 네.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근혜 최순실 논리를 적용시키는 게 과연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겠느냐. 전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렇게 엉망으로 아니면 대충 하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완전히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완전 동의하고요. 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 네. 이명박 심리전 관련해서 관심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예.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네. 지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른 모든 사람도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고 더 나아가고 심지어 국정원도 지금 열심히 활개치고 있어요. 그럼 네. 저는 이거 논두렁식의 툴을 만들려는 거다. 그때 당시에도 심리학자 동원해서 했던 게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네. 1단계로 권위 훼손시킨다. 2단계로 주변 사람 그러면 떠나게 되죠. 네. 3단계 고립시킨다. 이거를 계속 적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게 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털고 망신주기 하다 보면 정치인들도 뭐 중도 뭐 이런 거 고려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얘기 못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제는 안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이제 저도 쟤만 봐도 뭔가 스토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받았는데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그래 따지면 전 국민 다 뇌물죄 되고. 아니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 뇌물로 이제 사위가 받은 월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줄 돈을 면제받아서 이익으로 해서 뇌물인데 김건희 여사도 디올백을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사줬어야 사줘야죠. 되는데 네. 안에 뭐 그렇죠. 얼마가 내든 사줘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니까. 근데 받아냈잖아요. 그걸 받았으니까 면제받았잖아요. 그 이거랑 논리라면 똑같은 뇌물이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너무나도 이중 기준을 갖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 좀 창피함을 알았으면 좋겠고 네. 문재인 대통령 수사 그럼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되고 전주지검 검사뿐만 아니라 전체 검사들이 이 지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 이거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리 의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잠시 후 10시에 국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인 특활비 문제 질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국민 혈세를 쌈시돈처럼 쓴 검찰의 특수 활동비 내역을 분석해온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과 이야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참고인 출석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문회에는 어떤 이유로 나가시는 겁니까? 예, 제가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아하, 예. 예, 거기 보니까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관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좀 신무정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참고인으로 좀 발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유명하시지만 이게 세금 도둑 잡아라 요거 단체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단체인지 또 이 단체 그 활동 계기라든지 또 변호사님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세금 도둑 잡아라는 단체 네. 이름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세금 도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예. 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특히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은 뭐 정말 유리봉투라고 할 정도로 네.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많은데 어쨌든 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텐데 지금보다 워낙 이제 새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세금 도둑 잡는 데 집중하자고 해가지고 201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주로 하는 활동은 이제 권력기관부터 좀 깨끗하게 하자. 이게 뭐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힘 있는 권력기관부터 좀 국민 세금 쓰는 걸 좀 바로잡자라는 걸 하고 있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제 이런 예산 감시 운동, 특히 자기가 사는 지자체 예산 감시를 할 때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또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 도둑을 잡자. 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어쩌면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지금 쓰는 건데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건데요. 일단은 그 네. 검찰 특수활동비 이게 뭔지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이것도 처음 듣는 분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네. 좀 사실은 이게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은 이 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활동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해당되는 거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특수활동비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은 아니고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그러면 이제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가 검찰 같으면 이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아마 검찰 수사관 같은 분들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실제로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그렇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령 뭐 기밀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 네. 그런 거는 이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침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좀 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지급해야 된다. 실제 하는 사람에게 특수활동하는 사람 이런 뭐 제한들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수사를 할 때 써라고 주는 그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근데 검찰에 뭐 지금, 그 배정된 예. 특활비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100억도 넘었어요. 100억도 넘습니까, 이게? 예, 근데 과거는 그렇고 이제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80억 정도, 아니 예. 작년까지는 80억 정도였고 올해부터 이제 70여억으로 좀 깎여서 10% 정도 깎여가지고 7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에는. 예. 예. 이게 특할비를 어떤 계기로 이렇게 유용하고 있는지 그 단체에서 아니면 또 변호사님이 추적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검찰은 뭐 계속 맨날 이야기하는 게 왜 하필이면 우리만 계속 괴롭히냐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네. 그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세금 도둑 잡아라하고 음흠. 그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또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이 세 개의 시민단체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전문단체가 뉴스타파하고 같이 원래 국회부터 먼저 감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뭐 특수활동비 포함해가지고 여러 예산들을 감시해서 어느 정도 국회는 좀 투명해졌습니다. 음흠. 투명해지고 또 참여연대 같은 단체도 같이 활동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뭐 원래 한 80억 되던 게 8억 수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로 네.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국회를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검찰 예산을 감시하기 시작한 건데 네. 당연히 이제 검찰 예산 중에 제일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게 특수활동비니까 특할비. 예.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정보공개 소송을 해가지고 한 3년 5개월 정도 걸렸고요. 음흠.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나서 네. 작년 6월부터 이거를 이제 자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좀 넘었는데 음흠.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사실상 이게 이제 검증이 시작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검찰만 우리가 뭐 타겟으로 한 건 아닌데 뭐 검찰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해서 요즘에는 또 뭐 감사원도 하고 있고요. 소송을 지금 다 해야 대통령 됩니다. 비서실도 하고 필요하면. 있습니다. 네, 아니 다 국가 예산이라면 투명하게 써야 되고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거 다 책임져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 변호사님 추정을 네. 해보니까 특할비 이게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뭐 예. 물론 100% 검증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예. 그 뭐다 가리고 공개한 게 많아가지고 아. 정보 공개를 할 때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저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에서는 특수한 쌈짓돈이다. 특수한 쌍집돈이요? 예, 특수하게 돈 봉투를 돌리는 아. 현금으로 대부분 사용하니까 예. 현금으로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일종의 특수한 쌈짓돈이고 특수한 돈 봉투 돌리는 돈이다. 아. 그리고 그 돈 봉투를 주는 명목은 아마 제일 많은 것은 격려금이나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격려금을 받은 사람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을 인마이 포켓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특수하게 회식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는 사실은 뭐 마약 수사 이런 거 할 때 써야 되나 마약을 뭐 함정 수사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밖에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거 쓰지도 않고 결국 격려비와 회식비로 쓰는 거네요. 자기들 먹으려고. 뭐 아니 마약 수사한 데만 쓴다면 마약 수사하는 그 담당 부서에만 특수활동비가 거기만 가야죠. 원래 같으면.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전국 검찰청에 다 지금 조금씩은 나눠주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그냥 그 저희가 일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뭐 검찰총장이 주고 싶은데 뭐 네. 격려금 명목이든 네. 이렇게 주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에 제발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뭐 쌈짓돈처럼 특히 검찰총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마음대로 사실은 돈을 써왔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뭐 지금 변호사님 우리도 세금 도둑 잡아라 이 단체에서 지금 재판해서 얻은 정보 공개에 따르면 결국은 회식비하고 격려비로 이걸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자기도 월급 사실- 받잖아요. 그리고 부대 무슨 다 부대란다. 지휘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산으로. 예, 다 수당 있고요. 뭐 예. 자기들이 뭐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 검사는 이런 예. 이야기 하는데 원래 고위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정액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초과 근무 수당 못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기밀 수사에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를
딴 데 쓴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밀 수사에 이렇게 현금으로 쓸 일이 없는 거죠, 거의. 뭐 자기들은 무슨 정보원 만나서 뭐 이렇게 정보원한테 돈 정보원한테 주고 이렇게 정부 캐는 겁니까? 현금 주고? 근데 그게 전국 뭡니까, 검찰청에서 이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거 다 불법. 오히려 그 조사하다가 검사가 수사관이 들어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다 써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뭐 작년 6월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 네. 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경력금을 뿌린 걸 밝혀냈거든요. 아하, 예. 내부 제보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민원실 담당자가 이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그분이 받고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민원실이 왜 그분이 뭐 특수활동비 왜 주나? 특수활동을 합니까? 아주 그분이 일반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분 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드러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뭐 경각심이나 긴장감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그야말로 쓰고 싶은 대로 쌈짓돈이네요, 그냥 쌈짓돈. 예, 그렇게 써왔다는 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나고 이거 다 좀 알려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측면인데 있는데 네. 그 올해 1월달에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작년 6월에 이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 2017년 뭐 4월, 5월 또는 뭐 검찰청마다 좀 다른데 뭐 6월 좀 2017년 상반기까지 자료가 불법 폐기된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아, 예. 심지어 이거는 검찰청의 그 지금 특활비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어허, 예. 과거의 것이니까. 예. 그리고 그 시점이 묘한 게 2017년 5월에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아, 기억납니다. 한번 검찰 특활비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 이전 자료가 다 폐기가 된 겁니다. 2017년 5월달 이전 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이다. 그게 뭐 일부 검찰청은 남아 있는데요. 예. 근데 대검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중요부서도 예. 중요 검찰청은 폐기가 됐고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폐기 절차도 안 밟고 그러니까 아하. 일종의 불법 폐기를 한 무단 폐기, 불법 폐기를 한 게 예. 드러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달에 대검찰청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건데 사실 저희가 고발하면서도 이거 검찰 안에서 저지러진 불법 행위인데 자기들 행인데. 검찰에 고발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예.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해 1월달에 서울중앙지검에 그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부분을 고발장을 냈고요. 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불기소했습니까 또? 예, 그래서 지금 뭐 항고 재항고에서 지금 아. 대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에. 이게 옛날에 이영렬 지검장 맞나요? 돈봉투 네, 준 거 뭐 맞습니다. 그거 맞죠? 예. 500씩, 맞습니다. 300씩만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그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하 검사들 데리고 회식하다가 네. 서로 상대방 부하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서로 돈 주면서 잘했다 예. 열심히 해라 그러고 몇백만 원씩 주면서 이게 특활비로 해는 거고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니까 자료를 맞습니다. 은폐하고 근데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 감찰 지시를 해가지고 네. 법무부 대검이 합동 감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 그 감찰했던 그 건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네. 자료가 싹 다 폐기되고 없는 겁니다. 이거 증거인멸이나 이거 무슨 범죄 같은데 여기 딴 데 뭐 다른 기관에서 이런 짓 했으면 다 압수하고 난리 났을 건데 난리 났을 검찰이니까 겁니다. 이게 예.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그냥 예. 넘어간다는 게 놀랍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지금 대검에 지금 재항고 해가지고 네. 대검찰청에 재항고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예.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이게 그 당시에 심우정 지금 검찰청 후보자가 그 예.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심우정 후보자가 예. 2017년 상반기 전까지는 이제 주로 뭐 부장검사급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기관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또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 불법 폐기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관행이다. 예. 예. 근데 그 심우정 후보자가 거친 보직 중에 하나가 법무부 검찰과장인데요. 검찰과장, 검찰국장 밑에 검찰과장이잖아요. 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제 뭐 그런 검찰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걸 다 다루는 핵심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심우정 후보자가 이런 불법 폐기 사실이나 또는
진짜 불법 회계가 관행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공범인 거죠, 사실은. 아니면 주범이 될 수도 뭐 있는 무기인, 거 아닌가요? 무기인. 뭐 사실은 다들 법하는 사람들이고 특활비든 국가 돈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써야 되고 뭐라도 조금만 미스 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그 전임 국정원장 3명이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실형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국정원장들이. 실형 살게 한 분이 기소한 분이 윤석열.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그 돈 조금 잘못 썼다고. 조금은 아니지, 많이 잘못 썼지만. 많이 잘못 썼는데 어쨌든 그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국정원장들은 다 감옥 보내고 뭐 검찰 내부에서 잘못 쓴 거는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활비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걸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법무부 차관 하다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건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법무부 차관 하고 있을 때 그 뉴스타파에서 그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 그 전임 정권과 이제 포함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자료 공개를 하겠다고 실무자 쪽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한 200장 된다. 200장 정도 된다.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공개를 한 건데요. 그 비공개하는데 이제 심우정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 당시 장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검찰은 직접 사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는 직접 사건 수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뭐 법무부와 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를 막은 거죠. 사실은 막은 건데. 법무부 차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검찰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니까 자신들의 후배라든지 선배들, 동료들 지켜주려고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본인도 뭐 법무부에 많이 본인도 근무했었고. 했었고. 본인도 했었고. 네, 법무부도 법무부에 많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과장도 했지만 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했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주요 보직을 다 거친 사람인데 결국 법무부 특수활동비 공개를 막은 건 뭐 본인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배들 쓰는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좀 지연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우정 후보자 개인의 특활비 불법 유용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심우정 후보자가 이제 주로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하다가 본인도? 이제 검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일선 기관장, 검찰청 검사장으로 나간 게 이제 동부지검하고 인천지검입니다.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동부지검 검사장을 했었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인천지검 검사장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관장이니까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동부지검 지금 문제가 특히 되는 게 동부지검 시절에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하던 시절에 뭐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뭐 대거 집행했다 썼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절 떡값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연말에 또 남은 걸 몰아쓴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력금은 왜 줍니까 자기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기밀 수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쓴 게 특활비 아닙니까? 명절이 특수활동 명절에 뭐 추석 때 가가지고 조사합니까? 아니 그리고 명절이라고 해서 나눠줬다 그러면 그거는 특수활동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2022년 1월 설 명절 앞두고 뭐 한 주에 1,350만 원을 줬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28명에게 1,350만 원 줬다. 이거 전형적인 명절 떡값이거든요. 떡값이네요, 떡값. 그래서 이제 심우정 후보자 본인이 쓴 것 중에서는 이제 동부지검장 시절에 뭐 명절 앞두고 이렇게 떡값처럼 돌린 거 아니냐.
또 연말에 경력금 쪽으로 나눠준 거 아니냐 남은 돈 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음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아하. 싶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뭐 지검장 또 대검 검찰총장 했었으니까 이때도 특수활동비 좀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떡값으로만 4번에 걸쳐서 한 2억 5천을 썼거든요. 아, 이건 뭐 뭐 남의 돈으로 뭐 떡값 엄청 국가 돈으로 떡값 엄청 주네요 검사들한테 충성 이거- 받으려고 그러나. 예, 그 명절 떡값 썼다고 그동안 뭐 저도 아, 그렇고 뭐 되나요, 뉴스타파도 이게? 여러 번 보도했는데 예, 만약 명절 떡값이 아니면 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고소를 고소 해야 안 하고 되는데. 있거든요. 예, 예, 고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명절 떡값을 쓴 게 맞죠. 네. 예, 근데 무려 그 금액이 2억 5천입니다. 2억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범죄가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횡령 거고 유형 아닌가 이거?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막 써도 됩니까 떡값?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이제 다른 네, 어떤 국정원장- 기관에서 예. 예산을 받았는데 부하들한테 떡값 돌리고 경력금 돌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 그 제가 보기엔 다 검찰이 그 다른 기관이면 다 수사해서 기소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그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이제 거의 전권을 지게 되는데 네. 특활비 관련해서 17개월 동안 한 70억 정도를 일종의 저희는 현금 저수지라고 부르는데 예. 현금 저수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운영지원과가 관리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한 70억을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겁니다. 현금화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그 현금을 마음대로 쓴 정황이 있어서 사실은 뭐 그게 그 전에 뭐 전임이나 후임도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네. 전임이나 후임이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인 네.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장 3명을 구속시킬 정도로 맞습니다. 했는데 본인은 이제 17개월간 70억을 일종의 이거는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으로 만들어서 옮긴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국가 예산은 그 예산 법률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뭐 떡값으로 경력금으로 좀 계속 돌렸다면 지금 17개월간 70억이나 돌렸다면 이거는 불법적 요소가 많아 보이고 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이 그 특활비 사건으로 다 감옥 가버렸거든요. 이게 특활비를 불법 유용하는 게 검찰의 관행으로 봐야 됩니까? 뭐 지금까지 보면 관행이나 문화인 면도 있는데 또 그게 네. 특히 심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예. 보니까 네. 비교적 이제 좀 그래도 내부적으로 뭐 그 자의성 같은 거 좀 자의적이진 않게 쓰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진짜 따라서 특활비 예컨대 특수수사하기에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난 그거 더 궁금합니다. 그거는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혹시 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변호사님? 진짜 특수수사 하는 지금까지 거. 저희가 본 것 중에는 없거든요. 저도 이게 어, 한 포이라도 그거 쓴 거 예를 들어서 막 정보원들한테 현금 줘가지고 그것도 불법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식으로 어쨌든 정복하는 그렇게 것도 진짜 마약 수사에 썼다는 증거를 좀 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예,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돈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다 자기들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자기들 그 경력금 떡값에가 이거 하려고 특활비라는 거, 이거 계정을 만드는 다음에 쓴 거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나쁜 게 이제 좀 네. 이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좀 많은데 일종의 자의성이 심했던 거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요. 쓰는 부분이 심했고 그래서 가령 이제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 수사하는 수사팀에게 약간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경력금을 거액으로 주면 특활비로 그 네. 받은 쪽에서는 총장님이 이 사건을 무조건 좀 세게 밀어붙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영렬 지검장도 그러면- 딱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게 국민의 인권 침해로 안 이어질 수 되죠. 있거든요. 돈을 가령 많이 이제 줘서 수사 열심히 해라. 돈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은 경력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뭐 마음대로 쓸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의적으로 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검찰 조직을 좀 병들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심우정 후보자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특활비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불법 의혹들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입장이 무엇인지, 또 본인은 특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아하. 지금도 지금도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명절 뜻값이라든지 연말에 뭐 경력금을 동부지검장 주는 시절 의혹이라든지.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법무부 차관으로서 왜 법무부 특활비 정보 공개를 막았는지. 그래서 크게 보면 좀 특활비 전반에 관한 게 있고, 또 네. 심호정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게 있고, 또 사실은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특활비 관련된 여러 불법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청문회에서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심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라는 게 예. 아무리 문제가 많이 드러나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최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국민들이 이번에 이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좀 적나라하게 아하.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너무 문제인데 우리 세금을 정말 한 푼 한 푼 잘 쓰는 게 맞잖아요. 왜 주요 언론에서 이런 거 보도를 잘 안 할까요?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이 보통 이런 검찰 관련된 예. 뉴스들은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일종의 검찰 조직으로부터 이제 자꾸 정보를 받아서 단독 기사를 쓰는, 예.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유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한테도 뭐, 기사 정말 제대로 쓰고 싶은데 이게 뭐 눈치가 보인다는 그렇게 솔직한 아하. 이야기를 하는 기자님도 계셔가지고, 예. 사실은 이게 법조 언론에서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국회가 제대로 해가지고, 음흠. 저는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네. 뭐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도 하고, 음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년에도 또 당장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지금 문제되죠. 이런 것들이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좀 국회가 나서야 되는 아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 혈세인데 이게 조직원들의 생색을 내면서 폼 잡고 세를 규합해서 조사를 막 자기 원하는 거 많이 시키려고 검찰 특활비를 유용한 거 아닙니까? 맞죠? 뭐 그렇게 유형이라는 해석이 걸- 되잖아요. 예. 아니면 유형이라는 걸- 아니라고 증거되면 마약 샀다고 증거를 맞습니다. 대든가.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유용되고 있고 오남용, 유용, 뭐 불법 의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지 않다는 건 자기들이 입증해야 되는 입증하면 거죠. 좋죠. 입증하면 오케이 마약 잘 샀네 이렇게 얘기를 할 네.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검찰 특활비는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 아무것도 그렇죠. 자기들이 입증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좀 의지를 야당들이 가지면 네. 저는 이 가을 예산 국면에서 이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짚어지지 않을까. 오늘 인사청문회가 그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인사청문회 가서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도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거 계속 일회성만 보도되고 많은데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 돈이에요. 다 우리 세금인데 이들 그렇습니다. 경력금으로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계정이나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에 경력금으로 해서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아니 기밀 특수수사하면서 쓴다고, 특수수사 마약 산다면서. 국민들 세금 가져가가지고 마음대로 썼다는 건 네. 뭐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청문회에서 많은 또 활약 또 많은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방송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최진봉 교수님의 수 잃는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철근 또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끄는 이슈 화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시키고요. 주시고요.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은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은밀하고 재밌는 얘기 다음부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서초동 검찰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입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자님, 일단 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는데요. 네. 올 1월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네. 같은 시기에 사위 서 씨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수규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고요. 2월에는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주영환 전 경호처장을 불러 각각 조사를 했어요. 네. 5월에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조국 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20일과 31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검찰이 이제 지난달 30일 그 딸 다혜 씨와 관련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피의자,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2010 이미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위도 부정 채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뭐 혐의나 관련성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만든 이런 사건인 겁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뭐 비서관들, 보좌관들, 뭐 인사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지금 받았던 상황이고,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 압수수색도 했고, 또 딸하고 다혜 씨하고 거래 내역도 추적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는 겁니까? 어떤 뇌물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저도 변호사로서 참 생각하기가 힘든데 일단은 첫째는 그 이상직 전 네. 이스타항공 회장을 뭐 중진공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진흥공단 이사장. 나중에는 중소기업 네. 벤처 뭐 진흥공 바뀌었 네. 이사장으로 선임해주고 그 대가로 취업을 받았다라는 아. 그 대가 관계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공단 이사장 취임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표시로 뭐 줬는지 뭐 사실은 대가 관계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업에서 여러 지원자가 있으면 뒷배경으로 그 사람을 고르는 거지 꼭 그 대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한마디라도 더 그런 기대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뇌물이냐 그런 거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예. 저희는. 그래서 그런 취업의 기회 자체가 편이고 특혜다라는 관점인 건지 아니면은 경제 공동체로 봐서 이 사위가 받은 급여는 뭐 곧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는 거지. 저는 검찰의 상상력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또 그 후자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게 문제가 예. 있는 것은 급여는 노무제강의 대가로 받은 거지. 일했으면 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 안 하고 받았으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이재용 삼성에서 부회장이 준 말 같은 거는 그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네. 그런 뭐 회사와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노무를 재고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라고 해도 좀 구성해야 곤란하고 대가 관계라는 것이요. 두 번째라고 해도 더 이상하고. 우리가 말하는 뇌물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가성 있고 공무원한테 금품을 줘가지고 그 대가의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거 좀 죄송한 속어서 3쿠션 같아요. 몇 쿠션인지 모르겠는데 뱅 돌려가지고 결국 너 이익 본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취업 이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될 수는 있겠죠. 예, 될 수는 그러니까 있겠죠. 제가 누가 봐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를 채용하는 과정이 보면은 적절하냐라는 의문은 그것도 문제가 되군요. 제기될만 하죠. 네. 항공 경험이 전혀 없는 게임 뭐 개발하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전무이사로 이제 채용하는 거는 네. 누가 봐도 좀 특혜성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정상 정말 그 사위의 취업을 청탁을 했겠느냐. 그런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제 사위 채용 비리 수사하다가 딸 주거지 압수수색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버리는 거는 이게 뭔가 지금 수사는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외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가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권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에 해분한 게 지난 23일이죠. 지난달. 그리고 일주일 뒤인 전주지검이 30일에 딸타이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의도가 뭐냐? 오는 6일날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으로 이슈로 덮는 꼴 아닌가. 결국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여론의 주목도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석 밥상머리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대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됐거나 야당 관련된 인사들 얘기가 나도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이게 국민들이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해를 이게 뭐 취업돼 가지고 저게 월급을 생활비를 줄 걸 안 줬기 때문에 뇌물이 된다? 이게 내분 어때요? 이거 사람 손을 많이 탄 사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되면 처음부터 했겠죠. 그래서 이게 좀 7년 됐어요, 이 사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그 곽상도 의원이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50억을 퇴직금으로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받은 그게 사람이 더 감명하잖아 이거보다. 그래서 2019년 3월 1일이고 2022년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2022년 5월에 문홍성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론이 말한 2022년 5월로부터 이미 2년이 넘은 사건인데 됐으면 애진작에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된 곳이 이스타 항공이 아니고 타이젯 항공인데 타이젯 항공은 뭐 타이캐피탈이라는 태국 회사하고 그 우리 이스타 항공하고 합작법인입니다. 그럼 어쨌든 또 여기서 얽히는 거예요. 무슨 의사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되는 사건이면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그 오랜 믿음은 사건 오래 걸리고 손 타면 사건은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검찰 내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일어난 지 7년, 보소 고발 수사된 지 4년인가 3년이 넘었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직접 겨냥은 잘 안 했어요. 그렇죠. 다른 것만 했죠. 주변을 많이 치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자신을 사실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보온의 의미가 아닌가는 해석도 있긴 했는데 밀리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3년 내내 틀어도 아무것도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창수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목을 받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전주지검장 출신 아닌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성남 FC 사건 지금 재판하면서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막 부딪히고 있는 사건이에요. 논란이 꽤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리고 전주지검장으로 일학 영전을 해갔잖아요. 승진해서 거기 가서 이게 이제 서시의 이 사건을 한 거죠. 채용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을 뭐 막 불러서 강제 수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 공이 인정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창수 전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검사 특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출살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참 성남 FC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그렇게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사건들이 아닌 건데 무리해서 한다는 약간 얘기들, 무리해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케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 지검장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관련성은 없는데 어떻게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 왔느냐 이 얘기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전주지검장도 했었고요. 이 사건. 그전에는 성남지청장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중앙지검장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창수 검사장이 본래 그 윤석열 사단은 아니거든요. 특수통이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기획통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격적인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건 대검 대변인을 하던 시절이 네. 아닌가 싶어요. 총장 대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그때 사실은 대검의 부장들이 다 그 윤석열 사단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과장 급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네 네. 내 사람이 되겠나 예.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관계를 맺어서 사실 성남지청장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무리를 했고 네. 또 전주지검에 가면서 사실 전주지검이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3부 수사하는 부서는 3개고 공판부가 있는데 3개 부서가 1, 2, 3부. 3부를 사실 특수부처럼 운영하면서 예. 인원 배치를 3명, 5명, 10명으로 합니다. 열벽으로요? 그리고 수사관은 한 방에 뭐 2명이 아니라 2명 보통 복수 원래 계좌로 2명이죠. 3명까지 배치를 했다고 해요. 전력투구를 해서 3부 특수부 만들어 놓고 거기 수사관도 많이 배치했다. 예, 수사관하고 검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했고 근데 역시 이 사건은 마무리를 못 짓고 갔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한때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 사위뿐만 아니라 사위의 어머니, 그러니까 네. 사돈이죠. 그렇죠. 사돈하고 형제, 그 서 씨의 형제들까지 다 불렀다는 거예요. 뭐 그 지인들의 압수수색, 계좌 압수수색도 다 하고. 근데 그때 못 밝혀진 게 지금 밝혀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가능성이 낮죠.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석 밥상거리라고. 이 먼지털이 시기잖아요. 좀 뭐 보도에 따르면 일단 손자의 아이패드도 가져갔다, 압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냥 저 단도직입적으로 이 정도 할 사건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네. 설명했습니다만 좀 그 뒷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네. 그 당시에 추미애 이제 법무장관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른바 부장들, 검사장들은 좀 그 윤석열 사단들이 다 바깥으로 이제 네. 내쳐졌잖아요. 지방으로 갔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창수 대변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급.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주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온갖 얘기를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창수, 예. 아주 이런 유대 관계가 깊어졌다.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네. 사실 수사가 뭐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 진행 단계 아닙니까? 문 전 대통령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밥상머리 때문에 갑자기 이거 사건을 외부에 사실은 그 고의로 미필적 고의로 그 피사실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는 사실은 또 밀행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대놓고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건 없건 관련성이 있어 보이니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대통령 출신이니까 하는 거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해놓고 그러면은 소환 조사를 할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 때처럼 출장 조사를 할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저렇게 하고도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옛날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게 지금 그 인지 수사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특수부 검사가 인지를 하고 무혐의하면은 그건 특수부 검사의 수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를 안 내줍니다. 요즘에는. 네. 시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수사를 해보니까 압수수색 해보니까 문 전 대통령 관련성이 없다.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 특수통 출신의 전직한 고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라면은 검찰의 의지가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몰이용이냐, 국민 눈속임용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관망하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게 제3자 사실은 수원지검 죄송합니다. 전주지검에서 전주지검이죠. 조사가 된 것만으로 제3자 뇌물죄를 원래 그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모든 수사를 완결지켜 놓은 다음에 네. 딱 한 번 불러서 피신 조서만 만들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렇게 이미 이 전주지검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그러면 직접 수뢰자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도 네. 이미 기소를 했어야 할 사건, 했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 수사에 투입된 수사 인력을 생각하면. 그래서 네. 이건 저희는 그냥 예감으로 안 될 사건인데 그렇죠. 그렇게 언론을 보이기도 하죠. 통한 그 여러 수석밥상. 네. 네. 게다가 물타기요. 그걸 김건희 여사 물타기요. 그것을 또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5천만 원을 근데 그 퇴임 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이게 뇌물이 시간상. 되려면은 네. 사실은 그 전에 특혜를 베풀고 이걸 대가를 나중에 수수했다 이런 게 네.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5천만 원 받았다면 게다가 기사들은 악의적으로 퇴임 전인지 퇴임 후인지 밝히지도 안 않아요. 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거 해명하면서 퇴임 후인데 무슨 대가 관계인지 이거 그러니까요.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걸 모두 종합해 보면 네. 게다가 아이패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뭐냐면 우리도 괴롭지만 아이가 괴로워하는 건 부모로서 못 보거든요. 요즘 애들 아이패드로 수업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가 너무 자기가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는 걸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심리적으로 굴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한번 변창훈 검사도 자살한 게 이거였잖아요. 딸이 있는데 고3 딸이 있는데 아침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그렇죠. 하니까 그날 모욕감을 그, 느끼고 조사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실에서 상담 갔다가 그 좁은 화장실 창문으로 떨어져 그런 극단적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자, 지금 보면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계비를 안 줬다. 원래 주던 돈 안 줬기 때문에 그만큼 취직한 게 특혜다, 뇌물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은 명품백은 암만 주더라도 감사의 표시다라고 좀 무혐의 처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출장조사 부분, 특히 대통령 영부인들 출장조사 부분 일단 요거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조사 방식 얘기를 하면서 아마 권양숙 여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권양숙 여사 같이 비교선상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 윤 대통령이 설명한 거는 2012년 네. 윤 대통령이 그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 시절이거든요. 중수과장 할 때. 예, 중수 1과장 시절에 김해 봉화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이제 조사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설명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문제가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용도잖아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당시에 지금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권양숙 여사는 참고인이었고, 참고인이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는 이미 그 전에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근데 그거를 지금 같은 걸로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사실 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당시에 조사로 갔었을 때 휴대전화를 맡기고 조사를 임하셨냐? 그러지 않았겠죠. 그 조사를 하는 네. 검찰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출장 조사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이를 어기고 가신 거냐?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봤으면 했다. 그거 했으면 답을 못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도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건
참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아니겠나. 고양수에서 그때는 퇴임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원 오브 원이잖아요. 좀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 권력자라 해야 되나? 그거 상황이 다 그 기본적으로 봐 다르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퇴임해가지고 아무런 힘 없는 사람 그리 가서 사는 거하고 하여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네. 따님이 피의자였고 그러니까요. 외국 강물해법 피의자였고 권양숙 여사의 신분은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사 상황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잠시 후에 청문회 열리는데 이 얘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징계를 반대해서 결재도 거부했었는데 이게 아마 좀 눈에 띕니다. 그때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사람 맞습니까? 심우정 후보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기획통이죠. 이창수 검사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특수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검찰에서 뼈가 굵으면 네.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 조직의 권력의 영구적인 보유를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지 뭐 특별한 뭐 검찰을 편들고 총장 편을 든다는 게 뭐 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검찰총장 징계안 올려오는 거에 결재를 안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일단 모든 검사들이 이렇게 했죠. 그때 아마 징계위원회 그랬죠? 네. 위원으로 꼽혔을 때 다 이제 뭐 손사래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가 기피 사유가 있다면서 회피를 하거나 뭐 이랬고 특별한 행동은 뭐 결재를 안 한 건데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이프로스가 정말 난리가 났었죠. 시체 말로 난리 났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일단 그때는 검사들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우리를 손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반발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 항거에 알리바이를 남겨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 안 쓰고 본글 안 쓰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 정도이지 네, 그렇죠. 거의 뭐 모든 검사들이 했다고 보면 돼요. 난리를 치더만 지금은 아무런 프로스 내부통 전산망에 별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전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 뭐가 될까요? 사실 심우정 후보자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정치권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수사를 별로 하거나 지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쟁점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 있을 네. 걸로 보입니다. 관계성. 지금 법사위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ESIND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네. 이제 심 후보자와 희문고 동창이니까요. 그래서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의 가족인 김 대표와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 김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별로 낮겠죠. 안 나오겠죠. 예, 뭐 나오면 뭐 하여튼 뭐 참고인은 국회 청문회 출석할 의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심우정 후보자는 그 김진우 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김건희 여사와도 연락하고 지낸 사실도 없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근무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을 때 형사 1부장으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한 것밖에 근무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심우정 후보자를 찍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지금 후보자는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사이뿐만 아니라 예.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를 예.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근무연으로 얽혀 있어서 그런 전으로 간 것 아닌가. 요게 지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오늘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수사 심의위 관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옳은가에 대한 이제 뭐 답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이고요. 될 것 같아요. 동부지검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 조금 전에 다루신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주요 쟁점이 될 건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나가면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심우정 후보자가 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들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 이현주 변호사가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이 해서 앞으로 뭐 임명이야 또 되겠죠. 어차피 통과 안 하더라도 임명해 버리니까요. 검찰총장이 이제 심우정 후보자가 되면
검찰 조직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 개인의 성향이나 뭐 검찰 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디올백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식물총장을 되는 걸 봤는데 네. 본인이 뭐 운신의 폭 자체가 없죠. 물론 이미 민정수석에서 말 잘 들을 사람만을 중에 선정을 했을 때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원석 총장의 전례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검찰총장의 이제까지 사명은 그 우리 검찰권이 축소되는 걸 내 임기 동안은 못 본다거든요. 내가 나오고 난다면 괜찮아. 근데 이게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을 다 노름으로 팔아먹는 삼촌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종중을 망치는 그건 어느 총장도 자기 임기 동안은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식물총장으로 오게 된 것도 방금 이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대목 때문이거든요. 네. 내가 총장 시절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해야 된다. 네. 이거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스타일이 아주 외관을 참 포장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런 수사 스타일은 저돌적으로 그냥 목표를 향해서 밀고 가는 건데 이 스타일이 좀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이원석 총장도 지금 이제 찐윤이었잖아요. 찐윤인데 지금 이제 식물로 전락하는데 예. 그러면은 심우정 총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겠느냐? 조직 관리 잘해서 그거는 잘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저 용산 넘기다 볼 생각하지 마라. 네.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이미 충분히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5년 임기 중에 검찰총장을 3번 임명할 수 있잖아요. 네. 2년, 1년쯤 되는데 두 번째 총장은 사실 관리형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딱 두 번째죠, 지금. 네. 특수통 출신들은 이른바 사냥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사로 뭔가 입증하려고 그러는데 기획통들은 조직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본인의 해왔 일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우정 기획통을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검찰 흐름은 그냥 일상적인 걸로 가거나, 아니 물론 계속 해오던 야당에 대한 뭐 수사는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마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일단 우선 공개가 되고요. 저녁 때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